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이 내 몸의 살점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한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다. 주변을 살펴본다. 위험한 공간. 나는 갇혀버렸다. 사방이 막혀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있으니 상당한 공포가 느껴진다. 아마도 이곳은 내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계의 공간으로 보인다. 다른 생명체의 공간. 이곳은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언제부터 내가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정신을 잃고 나서 눈을 떠보니 이곳에 갇혀 있었다. 주변에는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이들이 상당수 모여있고 모두 두려움에 떤 채 주변을 살피고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삶은 포기했는지 가만히 있는 녀석들도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발악을 하는 녀석도 눈에 보인다. 상당한 공포가 나를 엄습해왔다. 이곳은 어디이며 나는 왜 이곳에 갇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왜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말을 걸어 보기로 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나의 떨리는 음성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답해주는 이가 없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더욱더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그때 저 멀리 있던 상당히 늙어 보이는 자가 나에게 말했다. 처음 왔구먼. 무슨 소리죠? 난 그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처음 왔다라. 그렇다면 이곳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공간이란 말인가? 그 순간 늙은이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자넨 이곳에 갇혀버렸어.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생명체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곳이 어느 공간인지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우리를 가둔 목적 하나는 확실하지. 노인의 음색은 침울해 보였고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음색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음성으로 그에게 물었다. 우리를 잡아가 죽이는 것이지. 특정한 시간이 될 때마다 위에 틈에서 문이 열려. 그리고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씩 빼어간다네. 운이 나쁘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 뭐. 노인은 그런 광경을 많이 봐왔는지 자연스럽게 말을 내뱉고 있었다. 나는 노인의 말에 따라 천장을 보았다.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말대로 세로로 된 작은 틈이 보였다. 순간 나는 납득이 힘들어졌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끌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당한다고 확정짓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기 싫은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희망과 의문을 품고 늙은이에게 물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를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괴생명체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가 그것을 끝으로 살려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늙은이에게 소리쳤다. 그때 그의 답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왜 계속 지속해서 신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저들은 우리를 생체 실험하고 있어. 그리고는 다 써버린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주변에서 다른 이들이 나와 노인의 대화를 힘없이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도 살아갈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저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와 같을 거란 생각에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는 이 공간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퍼져나갔다. 상당한 공포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선택된 나가서 죽는다는 것.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설마 이 말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원이 진짜가 아니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순간 늙은이의 말이 이어졌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능과 지성을 가졌어. 그것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우리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렸지. 도대체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나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이곳에 우릴 가두었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늙은이의 한탄 어린 소리가 듣기 싫어졌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늙은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도 상당했다. 어느 누구는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행복이라고 한다. 또 늙은이의 말대로 우리가 그들의 실험체로 사용된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추측이 어찌되었건 노인의 말대로 실험체로 쓰인다는 의견이 가장 분분했다. 무엇보다도 끌려나가는 쪽보다 이곳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생명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이들은 동의했다. 그 순간이었다. 천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몸보다 큰 기다랗고 견고해 보이는 기둥이 안으로 들어와 기둥 끝에 달린 그물망으로 이곳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다. 나 또한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다른 이들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최대한 그 장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 쳤다.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위로 가는 방법인가? 그 순간이었다. 우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 기구가 갑자기 노인 쪽을 발견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그 노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피하세요. 나는 그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죽을 수 있다는 듯한 얼굴에 슬픈 웃음을 짓고 있었다. 퍽! 엄청난 굉음과 함께 늙은이의 몸이 그물망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얼마 뒤면 나 또한 저 늙은이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올라가고 나서 문이 닫힐 때 나는 노인의 표정을 보고 말았다. 일그러진 얼굴로 흐느끼며 우는 표정. 그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대화를 나누던 그였기에 더욱 소름이 돋았다. 그 뒤로 그들이 보낸 장치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씩 빼내가기 시작했다. 그 뒤로 한두 명씩 동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공포보다는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조금씩 커져가는 불안감이 나의 정신을 잠식해가기 시작했다. 그물에 갇혀서 위로 나갈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상당한 공포와 몸떨림이 눈으로도 보였다. 스르르르 또다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이때껏 터득한 요령으로 바닥에 최대한 몸을 숙이고 있으면 그것이 잘 달려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발견하고 천장이 열리고 장치가 들어오자마자 구석으로 가 몸을 숙였다. 이미 안으로 들어와 버린 장치는 공간을 휘젓더니 전과는 다르게 아예 나를 향해서 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설마 불안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천천히 나를 향해 오던 장치가 급작스러운 속도로 나를 덮쳐왔다. 순식간에 내 몸은 그물로 휩싸이고 몸을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도 벗어날 수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내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밑을 향해 비명을 질러댔지만 남은 이들의 눈에는 자신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얼굴뿐만 남아 있었다. 마치 노인이 올라갈 때 쳐다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때 그 늙은이도 이랬을까? 온몸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죽는다. 진짜 죽는 것이다. 나의 몸은 내가 있던 공간을 떠나 완전히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장치를 들고 있는 그 생명체의 모습을 보았다. 상당히 큰 몸.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몸이었고 생김새는 상당히 기이하게 생겨서 공포감을 유발시켰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이들이 사는 곳은 상당히 넓어 보였고 어떤 건물 안에 있는 듯 보였다. 이곳이 나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걸 눈치챈 나는 순간 호흡이 막히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들과 내가 사는 환경이 다르기에 느끼는 고통인 듯 싶었다. 으아. 나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몸을 이리저리 튕기고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봐도 풀려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나는 그대로 어느 곳으로 이동된다. 그 순간 움직임이 멈추더니 괴물의 손이 그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살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미칠 듯하게 발버둥 치며 움직이지만 괴물의 손은 나를 절대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괴물의 손이 나의 몸에 닿자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그러더니 녀석은 나를 엄청나게 큰 판자 위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표정이 없는 얼굴. 그 순간이었다. 쿵. 그 순간 녀석이 들고 있던 칼로 내 목을 치더니 그 순간 산채로 내 목에 칼을 꽂아 넣는 기분이 들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다.
차갑고도 이질적인 느낌의 무언가가 목 깊숙이 들어왔다. 입에서 피가 거품을 그리며 쏟아져 흐른다. 너무 아프다. 그 순간이었다.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로 나의 온몸을 두 쪽으로 가르기 시작한다. 사방에서 피가 튀고 몸이 두 동강 나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산채로 몸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끔찍하게도 정신은 그대로 유지된다. 얘가 두 동강 난 몸뚱이에 한쪽에 매달려 버려졌고 나머지 반쪽 몸은 밑으로 떨어져 나갔다. 녀석은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내 몸에 붙어있는 몸뚱이와 떨어져 나간 몸뚱이를 조각조각 칼로 베어내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떨어져 나간 몸뚱이는 신경이 끊겨버렸고 내 몸에 붙어있는 몸뚱이에 날카로운 칼이 신경을 지나갈 때마다 뇌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통증이 몸에 느껴졌다. 신경 하나하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파고든다. 녀석은 산채로 내 몸을 칼로 발라내기 시작했다. 부적부적. 몸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아직까지 머리 쪽에 신경이 살아있어 희미하게 정신이 유지된다. 이젠 몸 쪽과의 신경은 모두 끊어졌는지 더 이상 목 아래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내 몸. 호흡이 힘들다. 그와 동시에는 나는 커다란 원반 가운데로 옮겨진다. 몸을 잃은 머리통만 생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내가 원반 위로 옮겨져 움직이는 모습만 눈에 보인다. 그리고는 나는 괴물들이 앉아있는 식탁 위로 옮겨졌다. 우리는 이들에게 식용으로 사용됐던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고작 먹을 것이라니.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녀석들이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의 살점을 떼어먹는 게 보인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정신을 서서히 잃어간다.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괴물들 중 한 녀석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아빠, 이 물고기 왜 눈물을 흘려? 한지야 물고기가 우는 게 어딨니? 그렇지만 분명 우는 것 같았는데. 빨리 먹어라. 회는 제때제때 먹어야 맛있는 거야. 그들이 내 몸의 살점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한 미소.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가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쾅하고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도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역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탓에 말을 더듬으며 네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역무원은 그러십니까? 저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역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영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지인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줘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아이는 자기가 열차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네, 감사합니다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경찰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에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어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끌려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던 미소였으니. 세 번째 이야기, 가상현실. 인류의 과학이 최고점에 달해 있을 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두성은 역사상 최초로 어떤 게임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뇌에 전파를 쏘아 허상을 구현해 매우 네트워크와 접목시킨 후 플레이어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 게임이었다. 싼 가격에 낮은 유지 보수비로 운영되는 운영체제 덕분에 많은 소비자가 몰렸고 다른 게임과 비교조차도 불가능할 만큼 놀라운 성능은 전 지구의 모든 인류를 게임 속으로 끌어당겼다. 중세시대적 배경과 자유로움을 말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NPC 덕분에 정에 굶주리고 세상에 집착하던 이들을 게임 속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1년여간의 짧은 오픈 베타 기간 동안 모인 테스트 인구수는 전 인류 76억 명 중 41억 명이었다. 이러한 인구 급속 급증에 대해서 두성은 급히 크로즈 베타를 한 채 2달간의 패치를 감행했다. 패치 막바지 무렵 게임사인 두성은 이렇게 밝혔다. 너무 많은 인류 쏠림은 자칫 욕심과 과욕, 그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PK를 금지하고 게임상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대비책 덕분에 인류 최초의 가상현실 게임은 온 지구에 걸쳐 널리 퍼졌다. 간단한 조치는 파격적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시켰다. 학교를 파한 후 아이들은 가상현실 속에 모여서 땀을 흘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며 어른들 역시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로 협동도 하고 친밀해지며 우정을 키웠다. 어르신들 역시 과거 잊어버렸던 추억들을 되살려 서로 웃고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성의 게임은 전 세계인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던 옆집 이웃의 이름도 모르며 살아가던 그들이 이젠 게임에서 뭉쳐 서로 협동하고 또 의지해 나갔다. 친구가 없었던 이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또 남을 받아들였다. 공부보다도 우정과 협동과 사랑을 배운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정이 생겨났다. 옛날 만화에서나 나오던 사랑이 생겨났다. 추억과 희망이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모든 공기업 및 부서를 가상현실 속으로 옮겼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학교였다. 꽉 막힌 교실 속에서 서로와 경쟁하며 친구란 단어를 모르던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고 또 하늘에 있는 맑은 구름을 벗삼아 공부를 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세계 학생들의 교류는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과 따돌림을 하던 아이들은 서로 친구라 부르며 웃고 행복하게 지냈다. 다음 대상은 직장이었다. 항상 벽으로 둘러싸인 상자 안에서 일을 하던 직장인들은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 속에서 일을 하며 아이디어를 줄줄이 뽑아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사람들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변화에 맞서
두성은 그간 모아두었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 마지막 배치를 시작했다. 바로 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영양분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 바로 게임 속에서 밥을 먹기 위해 또는 볼일을 보기 위해 나왔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불편했던 부분을 없앰으로써 게임만으로도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패치였다. 정에 굶주렸고 또 스트레스에 억눌린 사람들은 전부 가상현실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집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았다. 모두가 한 빌딩에 모여 같이 가상현실에 빠져들었다. 집값이 하락되고 전셋값은 해결되었다. 가상현실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은 기름값 역시 해결했다.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도 멈추었고 배기가스도 줄어들었고 자연이 지구를 덮고 새파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침묵한 지구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멸종위기였던 동물들이 개체가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10년이 지났다. 정부가 해체되었고 전 인류가 가상 속으로 간 숙소 건물을 빼고는 녹슬고 무너졌다. 20년이 지났다. 인류의 건물은 거의 다 사라졌고 오직 인류만 지하에서 가상은 만끽하고 있다. 30년이 지났다. 가상현실에 빠져든 사람들은 노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지쳐 쓰러지고 죽어갔다. 자연이 지구를 뒤덮었고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60년이 지났다. 이제 인류는 고작 1200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가상 속에 빠져 있다. 자연은 푸르게 커져만 가고 지구가 살아났다. 100년이 지났다. 인류는 모두 사라졌고 오직 프로그래밍한 가상현실만 돌아가고 있다. 지구는 다시 원동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류는 급속한 발달에 비해 더디게 진화해 갔다. 그렇기에 여러 문제점을 자아냈다. 빈곤, 살인, 과욕, 지구온난화, 사랑결여, 욕망, 물질 만능주의 등등. 사람들이 서로를 오직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또 미워한다. 꿈을 꾸던 사람들이 돈만 주자 꿈을 멀리한다. 서로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또 멀리한다. 인류의 마지막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협동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됐다. 인류는 마지막까지 몰랐다. 가상현실에서 가능하다면 현실에서는 더욱더 가능하다는 것을. 인류는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과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정면 창문에 어떤 남자가 쳐다보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보는데 옆에 검은 옷 입은 남자도 같이 서 있더래요. 남자는 엄청 수척하고 옆에 검은 옷 입은 남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대요. 못 본 척하고 설거지를 계속하는데 앞에 계속 서 있더래요. 설거지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더래요. 근데 딱 봐도 귀신인 걸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생활했대요. 이모 가족은 남편, 아들, 딸이 있어요. 이모가 그때 2에서 3개월 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아기를 안방에다 눕혀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안방에는 안 쫓아오더래요. 그 후로도 돌아다녀 보니 안방에만 안 들어오더래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모가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저에게 할머니니까 이모에겐 엄마지요. 할머니는 무당이셨는데 이모에게 무당을 하게 하기가 싫어서 무당을 지금은 안 하세요. 대신 신을 거부하고 있어서 몸이 아프시죠. 아무튼 할머니는 안방에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되도록 안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기를 되도록 안방에서만 놓았죠. 그래서 안방에서는 남편, 아기, 이모가 자고 작은 방에서는 아들이 자서요. 아들은 중학생이에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작은 방에서 못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을 꾼다면서 작은 방에서 더 이상 못 자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자기도 잠깐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잔 적이 있는데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작은 방은 가지 않도록 했죠. 그 귀신도 작은 방에서 많이 있더래요. 그리고는 계속 같이 귀신과 생활해 왔죠. 이모만 귀신을 보기 때문에 이사한 지도 별로 안 돼서 이사비도 아깝고 하여 참고 지내던 중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다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 TV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었죠. 이땐 귀신이 안 보여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몸도 못 움직이겠고 해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 몸이 굳어져 있더래요. 벼위가 눌린 거죠.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팔이 안 움직여서 팔을 봤더니 그 남자가 뒤에서 이모를 양팔로 꼭 잡고 있었어요. 이모가 빠져나가려고 힘쓰자 남자가 세차게 흔들면서 죽어, 죽어, 죽어버려 하고는 그를 꽉 채우는 듯한 고함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이모는 무서워서 그저 버티고만 있었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잠잠해졌대요. 근데 바로 눈 뜨면 앞에 그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손도 하나 까딱 못하겠고 무서워서 꼿꼿이 계속 있었대요. 기분으로는 한 20에서 30분 정도 그러고 있던 것 같대요. 그리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두려워도 몸도 힘들고 낮이라서 아들은 학교, 남편은 회사였기 때문에 집에 누가 오려면 한참 남았고 해서 마음 먹고 눈을 살짝 떠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얼른 작은 방에서 뛰쳐나와 큰 방으로 잽싸게 들어갔대요. 그리고 안방에서 가족이 올 때까지 아기와 함께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대요. 가족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가족이 오자마자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며칠 뒤 이사를 갔어요. 이모가 이사를 간 뒤에도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떠났대요. 그러던 중 어느 한 집은 다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산다고 2, 3년 전에 이모에게 들었어요. 그 가족이 거기서 계속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기서 잘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5번째 이야기, 의문의 화장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바람단.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런 동아리 같은 그룹 활동이 각 학교마다 있었다. 부모님이 무슨 생각에서 날 아람단이란 곳에 구겨넣은 건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인간관계와 자립심 및 협동심을 길러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래도 보이스카웃처럼 남자 새끼들만 득실거리는 게 아닌 게 천만다행이었다. 아람단은 남녀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 아람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 강원도 외진 곳으로 극기 훈련 같은 것을 가게 됐다. 너무 어렸을 때라 확실한 지명은 잘 모르겠으나 관광버스를 타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 창문 밖으로 보이던 풍경이 휑했던 걸 생각하면 꽤나 외지였던 것 같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본 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언덕 위에 허름한 막사 하나와 그 밑에 공터 그 주위를 둘러싼 빽빽한 나무들과 숲속으로 이어지는 초입에 덩그러니 위치한 군대식 화장실이 보였기 때문이다. 집에서만 호의호식하던 초등학생에게 그런 풍경은 참 낯선 것이었고 내 몸을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더러움이 느껴졌다. 저기서 자야 되는 거야? 다른 아이들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 듯 저마다 표정들이 안 좋았다. 아, 시발 존나 더럽네. 경 없는 거 아냐?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겠다. 무서워서. 자자. 그만하고 막사로 들어가 짐을 푼다. 웅성거리는 아이들을 제지하며 단장이 소리치자 다들 투덜거리면서도 막사로 향한다. 서둘러 짐을 풀고 다들 늦은 점심을 먹고 어김없이 우행 맛없어. 아, 뭐야. 시발도 씹었잖아. 참 반찬도 개떡 같다. 웅성거리며 불평을 해댄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우리는 그 후 산속에 위치한 훈련장으로 가 벽 넘기, 사다리 타기, 밧줄 타기 등 별 쓸데없이 체력을 낭비하는 훈련을 받고 저녁을 먹은 뒤 자유시간을 받아 막사로 들어와 쉬었다. 회비는 걷어서 다 어디다 쳐 쓰길래 이딴 데를 잡았냐? 초등학생들이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는 놈들은 다 안다. 앉고 누워서 편한 자세로 이 장소를 씹고 단장을 씹고 부단장을 씹고 인솔하는 선생님도 씹고 그렇게 오징어 씹듯이 잘근잘근 이빨을 움직이는데 누워있는 내 시야에 있던 벽 쪽 창문으로 뭔가 희끗한 물체가 휙하니 지나갔다. 응? 내가 깜짝 놀라며 창문 쪽을 쳐다보자 몇몇 친구들이 묻는다.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야, 너 못 봤어? 애들의 물음은 뒤로 한 채 옆에 민수를 툭 치며 말한다. 뭘 못 봐? 아, 창문에 뭔가 흰 옷 입은 사람 같은 게 지나갔는데 내 말에 민수가 쳐 웃는다. 병신. 지나가긴 뭘 지나가. 줄 알냐? 조금 얼빠진 내 표정 때문인지
민수가 쫄았냐며 키득거리고 다른 친구들 역시 키득거린다. 아, 시발. 분명히 지나갔다고. 뭐 담력 훈련 준비라도 하나 보지. 아, 쫄면 새끼. 아, 이 새끼 오줌 지리겠네. 야, 밤에 무서워서 가겠냐? 미리 싸고 와. 낄낄거리는 친구라는 이름의 시방스들을 보며 짜증이 확 솟구쳐 올랐지만 더 이상 얘기를 꺼냈다간 완전 겁쟁이로 낙인 찍힐 것 같고, 그렇다고 성질 내자니 장난친 거에 과민 반응하는 속 좁은 새끼처럼 보일까봐 그냥 수긍하며 다시 누웠다. 정말 담력 훈련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예상 밖으로 긴 자유시간을 준 뒤 취침 시간을 맞이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무척 피곤했는지 놀러 오면 잠을 잘 안 잔다는 불문율을 깨고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취침 시간이 오고 30분 이내에 모두 잠이 늪으로 빠져들었다. 승호야. 흔들흔들. 승호야. 흔들흔들. 뭐야 진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자꾸 내 몸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씨. 누구야? 승호야 정말 미안한데. 민호였다. 이 씨발 새끼 뭔데?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진짜 쌀 것 같아서 그런데 화장실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민호의 말을 들은 난 잠시 멍했다. 뭐? 화장실. 내가 되묻자 민호가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깼는데 화장실을 가려니 너무나 어둡고 구석진 곳에 있어. 무서워서 도저히 혼자 못 가겠어서 꾹꾹 참다가 쌀 것 같아 자는 나를 깨워 같이 가자는 건가? 아 병신. 쫄았냐? 제 웃든 말든 신경 안 쓰는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가 말한다. 응. 진짜 부탁이다. 같이 가자. 가기 싫은데 무서운데.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병신 쫄았냐고 강한 척한 것도 있고 나도 살짝 마려운 신호가 쏘흥 뒤승낙한 뒤 일어섰다. 아 쫄면 새끼. 알았다. 가자. 나도 모르게 아까 들었던 쫄면이라는 말을 되갚아 복수한 뒤 막 사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선 우리는 어둑어둑한 길을 걸어 숲길 초입에 있는 화장실에 당도했다. 화장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난 한 번 더 짓거린다. 쫄면 새끼 불까지 켜있고만 뭐가 무섭다고. 내 말은 뒤로 한 채 정말 급했던 건지 민호가 바지부터 빠르게 끌어내린다. 에휴 쉬나 싸라. 그래. 나도 민호 옆에서 쉬를 싸며 오줌 줄기로 칼싸움을 했다. 아 씨발. 튀잖아 새끼야. 나도 튀었거든. 씨발 놈아 다 젖고 싶냐? 그 순간 우리 바로 뒤편에 변속 안에서 갑자기 이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오줌 줄기를 멈췄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몇 초의 시간을 있다가 문득 고추를 검지와 엄지로 눌러 오줌을 참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 시발 누가 이 시간에 장난질이야. 내 말에 민호가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덜컥 문제의 변속 안에서 누군가 나와 우리가 들어온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너무 무서워 뒤도 못 돌아보고 곁눈질로 힐끗 보니 웬 꼬마애가 우리가 들어온 반대편 문으로 나간다. 긴장이 풀린 우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누르던 손가락을 풀고 다시 오줌을 싸대며 낄낄거린다. 완전 미친놈이네. 저거 이 시간에. 응? 지금 몇 시인데? 새벽 4시. 새벽 4시. 뭔가 섬찟한 느낌과 함께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역시 나를 보고 있었다. 세상에 어떤 꼬마가 새벽 4시경에 사람을 놀라게 하려 화장실 안에 숨어서 귀신 울음소리를 낸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때 다시 변속 안에서 들리는 소리 히히. 우리는 바지를 올리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뛰었다. 친구고나 바리고 뒤도 안 보고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간 우리는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 후로 화장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3일째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대낮에 화장실을 간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래도 아니길 바랐는데. 분명 꼬마애가 사라진 곳은 지금 우리가 들어선 출입구 맞은편에 있던 문이었는데 그랬는데 그곳엔 차가운 파란색 벽이 자리하고 있었다.